안녕하세요. 이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나래입니다. 네, 3월은 봄이라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새로운 다짐을 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낳는다고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하나 정해서 실천해 보면 하루하루가 보람찬 나날이 될 것입니다. 3월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 시작하겠습니다. 제비꽃, 최동희. 작은 꽃이라고 얕보지 마라. 제 꿈을 위해 당당하게 선 저 거짓없는 얼굴을 보라. 묵은 대지를 들어 새로운 하늘을 연 보랏빛 뚝심을 보라. 바람에 흩어지는 향기 없이도 발길 붙잡는 요염한 눈짓을 보라. 억센 줄기도 없이 기어코 꽃자루 올리는 지독한 몸부림을 보라. 작은 꽃이어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비꽃, 얕보지 마라. 네, 억센 줄기도 없이 기어코 꽃자루 올리는 지독한 몸부림. 작은 꽃이어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비꽃, 얕보지 마라. 꽃들의 요조 숙녀라 불리는 최동희 시인의 제비꽃이었습니다. 제비꽃의 꽃말은 사랑 그리고 순수함, 소중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에서는 제비꽃의 꽃말처럼 순수한 사랑이 느껴지는 홍영수 시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홍영수 시인과는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스쳐 지나가기는 했지만 작년 3월 시 읽는 마음, 시 읽는 마을에서 뵙고 딱 1년 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시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예, 선생님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순수라는 말에 감동 먹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여전히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작품인 시를 쓰면서 신문사 2군데 칼럼을 쓰고 또 25년 된 문예지에 편집위원으로 이촉받아서 거기에 시인 집중조 명란에 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소사구청에서 10개월째 문예 창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문학 강의입니다. 시와 시 창작과 더불어서.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홍영수 시인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월간 포엠을 통해 등단하셨고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집으로는 흔적의 꽃이 있습니다. 제7회 매일신문 시니어 문학상, 제3회 코스미안 칼럼 대상 수상, 제4회 한탄강 문학대상, 제5회 수남 안정복 문학상, 제6회 아산 문학상 금상, 제7회 보령 해변 시인학교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문학상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네. 화려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인님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해남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땅끝 마을이 있는 데고요. 제가 태어나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초중학교, 중학교를 해남서 다니면서 목포로 고등학교 간 동기는 해남 읍내에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야간 학교를 가야 할 형편이어서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다니려고 목포를 갔는데 그 모든 것은 저희 형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좋은 형님을 두셨습니다. 예.
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을 좀 더 살다 보니 또 그 형님의 또는 친인척들의 예, 또 예. 옆에 있는 누군가의 인연이 된 사람 이런 분들의 큰 또 도움이 된 적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저희 형님이 지금은 이제 작고하고 안 계십니다만은 그 형님이 항상 책을 끼고 살았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신동아 그 시절에 아, 네. 신동아하고 서울신문 네. 그 신문을 보시면서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남자는 신문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은 곧 한자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어서 그렇죠. 그 세상도 알아야 된다. 예, 뭐 그런 뜻도 그래서 담겨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자를 제 눈 앞가림할 정도로 이미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의 학문의 원천수고 광천수이고 어떻게 보면 저수지죠. 저수지역가. 예, 모든 것은 우리 형님의. 주변에 또 그렇게 훌륭한 또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네. 존경하는 사람이 형님입니다. 네. 네. 저도 세상을 좀 살다 보니 인간은 보이지 않는 어떤 우주 안에서 있는 때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동기,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홍영수 시인께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를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시하고 인연은 아무래도 먼저 형님이고요. 형님이 그 시절에 노래 가사를 써가지고 저한테 많이 줬어요. 1, 2절을. 이게 어떻게 보면 서정시죠. 그런 게 영향을 많이 줬고 더 영향을 주신 것은 아무래도 이제 독서하라는 그 의미. 예, 그게 아마 하나의 그 씨앗이 됐던 것 같고 그 씨앗이 점점 발아하게 된 동기는 제가 서울서 직장 생활 한 37, 8년을 했습니다만은 부천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대학로에 민들레 영토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네. 같으면 스터디 카페죠. 저도 알아요. 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배우기 시작하다가 제 지인으로부터 뭐 형님 저희 활동하는 데로 오시죠 하는 게 지금 복사골 문학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만나고 저력 있으신 분들 또 내가 존경하신 우리 박수호 선생님도 같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분은 또 지금도 여전히 박수호 시 창작 교실을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시를 쓰면서 시의 꽃을 피우지는 못했습니다만 피우려고 노력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제 스스로의 다양한 분야의 관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예. 네. 정말 첫 번째는 또 형님이 좋은 또 문학 길잡이의 인연이고 두 번째는 또 복사골 문학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또 훌륭하신 시인분들을 만난 인연이고 네 아무튼 인연은 그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부천 전국 신앙송 대회를 줄여서 유문창 신앙송 대회라고 합니다. 저희가 유문창 신앙송 대회를 할 때 에서는 자유시를 하고 본선에서는 부천 문인들의 시를 지정시로 낭송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 신앙송하는 사람들은 시인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바로 유문창 신앙송대에 접수했던 지정시 덕분이 맞습니다. 시인님께서는 2021년도 1회 때는 출품하지 않으셨고 2회 때는 대리라는 시, 행복한 사람이 대리, 나는 어떤 사람이 대리라는 그런 대리라는 시를 출품을 하셨고 3회 때는 사랑하는 이여 일반부 대상을 받았습니다. 4회 때는 몽돌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두 편 모두 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특히 몽돌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 두 편의 시는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행사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시인님의 시 몽돌에 등장하는 몽돌은 고향 해남에 있는 몽돌을 보고 시상을 떠올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논문을 고산 윤선도 산중신곡에 나타난 자연관이라는 그 고전문학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참 답사를 많이 했죠. 그분의 그 유적지를 찾아서. 그래서 그 전에 그때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서 고길도 예송리를 가족과 그 여름 휴가를 떠났었어요. 거기에서 애들은 자고 그 토박이신 그때 당시에 환갑이시다 그러더라고. 그분하고 밤새껏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오면서 아침에 여명의 획기가 있게 떠오르는데 그 햇살이 반짝이는 그 몽돌과 철썩거리는 네. 파도와 네네. 네. 그게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메모를 했습니다. 네. 네, 메모를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잘하는 게 그 다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사차록 또 묘기의 질서 항상 그 메모를 잘하거든요. 그 네. 메모해 놓은 게 집에 한 이 정도 됩니다. 아. 그 재본해 놓은 게.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떠올리면서 올라와 가지고 그 몽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예. 몽도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식 살펴보면요. 참 궁금한 게 많거든요. 시인님 그 몽돌이라는 시를 한번 네.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몽돌 그 1, 2, 3, 4, 5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네. 1년은 금방 말씀드렸던 아침에 햇살을 받아가지고 그쪽은 완도 지방은 큰 파도가 없어요. 그 예송리 그쪽은. 네. 그러다 보니까 물결이 이렇게 철썩철썩하는데 그 몽돌하고 부딪히는 그거 그러면서 햇살이 거기에 이렇게 물무늬가 번쩍거리는 그런 것들을 1년으로 해서 그 시작을 부딪힘 해서. 속에서 몽돌이 닳고 달아가지고 그것을 어떤 그 구도자의 어떤 마음 그렇게 해서 어디에 있으면 지문마저 지워져 버릴까. 예, 그렇게 해서 1년을 이렇게 했었고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달아가면서 구도의 길을 걷는 것 그 자체가 낮게 임해야 되니까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찰처럼. 태풍을 직접 마주친다거나 파도에 맞부딪혔으면 이미 얘는 부서졌을 거예요. 몽돌은.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낮추고 그래 함께 가자 하면서 했던 그런 마음. 근데 거기에서는 몽돌을 콩돌, 깨돌 이렇게도 부른대요. 그 마을 어르신이 그래서 이걸 썼어요. 같은 같은 이름이군요. 예. 네. 그래서 이연이 그렇게 됐었고요. 이제 평생 누워 참선하면서 바닷소리 공양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건너편에 보면은 그 산을 이렇게 절간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때 이렇게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사찰을 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공부가 앞으로 한다면은 정말 대학을 가서 한다면은 저는 고고학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와 조각 같은 것도 집에 많이 갖다 놨고 뭐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생각이 시상이 떠올라요. 그거랑 또 몽돌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결론은 그렇게 되죠. 구도의 길이라든가 뭐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연은 정말로 무한한 그 고통. 예. 그러면 탯줄을 끄는. 예. 끊으면서 그 작은 생명력 앞에를 파도는 그걸 알더라고요. 네. 거기 와서는 차마 네. 파도도 몸을 낮춰요. 그게 이 생각을 했다는 거가 정말 되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은 역시 시인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 동양 철학에 제가 미쳐 있을 때인데 노자에 보면은 곡직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곡선, 그러니까 굽은 것은 다시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잔도 비워야 채워지듯이 네, 휘어져야만이 피어지기도 하고 피어져야만이 다시 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먼저 떠올랐었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 불일불이의 정신 하나이면서 둘 그러니까 몽돌 자체가 파도라든가 태풍을 껴안았다는 것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우분투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라는 그런 그
그 우분투란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떠올랐었고 그런 것을 연상시켜서 몽돌을 이미지화해서 시를 창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모든 것을 인생하고 비교를 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예,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못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인이 쓴 시를 그러면 시인의 감성으로 읽어보는 자작시 낭송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홍영수 시인의 몽돌 자작시는 어떤 느낌인지 우리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낭송가 대가들 앞에서 제가 한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는 낭송보다도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몽돌 홍영수 햇살에 걸린 은빛 파도로 돌무늬의 시간의 눈금을 새기면서 얼마나 구도의 길을 걸었기에 손금 지어진 어부처럼 지문마저 지워져 반질거릴까. 낮게 임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깻돌, 콩돌, 몽돌이 되어 알몸 맨살 버무리며 철썩이는 파도의 물무늬로 미끈거릴까. 평생 누워 참선하면서 바닷소리 공양에 귀 기울이며 얼마나 잘 익은 득음을 했기에 수평선 넘어 태풍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무한 고통의 탯줄을 끄는 저 작은 생명력, 그 앞에선 파도마저 차마 소리 죽여 왔다 간다. 산다는 것은 잘 마모되어 간다는 것. 얼마나 더 마모되어야 내 안에 몽돌 하나 키울 수 있을까. 아이고 창피합니다. 네. 시님. 네네네네. 시님 시를 들으면서 또 시인님께서 그 마음이 담아진 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 그 나래사님은 어떻게 느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시인님께 이렇게 낭독을 부탁한 거는 이 낭독을 어떻게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시인님의 몽돌을 너무 좋아서 낭송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낭송을 할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초보자나 처음 시작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이해함이 더 큽니다. 그러셨군요. 네네네. 역시 참 네. 그런데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은 과찬이십니다. 또 이렇게 자작시다 보니까 감정이 들어갈 곳 또 이렇게 절제해야 될 곳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셔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홍영수 시인님의 시를 낭송하실 때도 그냥 선생님 그 시인님의 시 낭송하신 거를 그냥 참고해서 본인의 색깔로 하셔도 될 만큼 너무 잘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게 과찬하신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아니에요. 나래 선생님이 여기는 또 이런 부분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할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특별히 탁 꼬집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감정을 다 담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년은 어떤 시적 상황 배경을 말하는 거니까 담담하게 1년을 저희가 신앙송을 자동차 운전에 비유하기도 해요. 운전을 할 때 처음부터 속도 악셀에다를 꽝 밟지 않잖아요. 갑자기 속력을 질주하지 않잖아요. 속력을 내서 그것처럼 신앙송도 처음 시작부터 그냥 바로 팍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처음엔 서서히 그냥 부드럽게 시작하고 중간쯤 가다가 이제 속력도 내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속력도 내고 급브레이크도 뭐 밟을 때 있으면 상황대로 또 밟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서서히 멈추기 전에 자동차 운전에서 도착 지점에 와서 차가 멈추기 전에는 속도를 먼저 줄인 다음에 서서히 멈추듯이 마지막에 와서는 천천히 살아간다는 마지막 연에서 서서히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멈추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자동차 운전하고도 신앙송을 이제 비유하기도 해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잘 해주셨고요. 다른 분이 혹시라도 보신다면 시작을 부드럽게 천천히 편안하게 시작해서 네, 중간쯤에서는 어떤 네, 완급 조절이나 강약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마지막에 와서 끝날 지점에쯤 이제 속도를 늦춰서 잘 도착을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네, 그 네. 기승전결을 그렇죠. 얘기하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냥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하는데 시인님께서도 너무 잘하셨고 네 여기 지금 이영 같은 경우에 뭐 깻돌, 콩돌, 몽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뭐 같은 같은 단어가 비슷하게 반복될 경우엔 깻돌, 콩돌, 몽돌 이렇게 해서 그 심표를 호흡을 해놨는데. 아니 이제 낭송하는 사람이 본인의 악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 알몸 여기도 알몸하고 맨살 바로 알몸 맨살 버무리며 이렇게보다 알몸 맨살 버무리며 알몸하고 호흡을 가져가는 거죠. 쉬지 않고 이만큼 뛰지만 호흡은 멈추지 않고 알몸과 맨살인데 너무 가까이 붙이지 않고 알몸 맨살 버무리며 그냥 쉬면 알몸 맨살 버무리며 이렇게 되지만 호흡을 가져가면 알몸 맨살 버무리며 아주 미세하지만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낭송하실 때 조금 찾아서 본인들이 어차피 낭송을 할 땐 악보를 만드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면 아주 더 멋진 그 몽돌의 시를 더 풍성하게 낭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역시 네. 특히 예술 이 문학 분야는 전문가의 어떤 그런 충고 또는 지도를 받아야 할 이유를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앙송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거를 지금 몽도를 원문이 없이 지금 이제 듣기만 하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물론 검색해서 찾아보기는 하겠죠. 우리 정나래 선생님 말을 제가 좀 보충을 하자면 일단은 기승전결이라는 게 운전하는 거다. 운전할 때도 처음에는 천천히 갔다가 뭐 그다음 어느 정도는 속도를 냈다가 목적지 다가오면은 이제 차분하게 정리하듯이 이거를 이제 그냥 문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앙송에서는 신앙송이란 무엇이냐면 시라는 가사에 작곡을 해서 훌륭한 클래식 악기 한 편을 연주하던 목소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정말 클래식 악기의 그 하나하나가 엄청 한 마디 안에 진짜 뭐 열 몇 개씩도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련에서 이제 우리 정나래 선생님 말을 빌리자면 햇살에 걸린 은빛 파도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은빛 파도예요. 그래서 은빛 파도로 반드시 살려내야 되고 돌무늬의 시간에 눈금을 새기면서 그럼 돌무늬에 무엇을? 눈금을 새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구도의 길을 걸었기에 손금 지워진 어부처럼. 그럼 여기가 무엇? 손금이에요. 그럼 손금은 반드시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문마저 지어줘 반질거릴까라고 이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낮게 임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며 이제 이거는 내 시인의 이제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깻돌, 콩돌, 몽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때는 이렇게 조금
이제 뒷부분을 조금 더 약간 강조를 해요. 네, 그래서 꿰돌, 콩돌, 몽돌이 돼요. 네. 그래서 알몸 맨살 버무리며 철썩이는 파도의 물무늬로 미끈거릴까. 이제 이렇게 하라는 말이었죠. 우리 나래 선생님이.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평생 누워 참선하면서 바닷소리 공양에 귀 기울이며,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귀 기울이면을 이제 붙여버리면 또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가지만 반드시 뛸 건 띄워주면서 한 덩어리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잘 익은 득음을 했기에. 그럼 무엇? 득음입니다. 득음을 살리고 수평선 넘어 태풍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무한 고통의 탯줄을 끊으면,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예요? 탯줄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반드시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살려주고, 저 작은 생명력은 느낌을 줘야 돼요. 그 앞에선 파도마저 참아 소리 죽여 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참아에서 사실은 쉼표가 없어서 끊어줘야 돼요. 네. 그 앞에서는 파도가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이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인님께서 산다는 것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살아간다는 것은 맞죠. 맞죠. 네, 이제 갑자기 저희가 한번 낭독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산다는 것으로 이제 읽혀졌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낭송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분이 발음을 어떻게 했고 여기를 정확하게 낭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눈에 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군요. 네. 살아간다는 것은 예, 예. 마모되어 간다는 것. 정말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죠? 그다음에 얼마나 더 마모되어야 내 안에 몽돌 하나 키울 수 있을까? 우리 나래 선생님은 잘 마모되었고 몽돌 하나 키우고 있나요? 근데 지금부터 키워야 이게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낭송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시에도 그 시안이 있거든요. 시의 눈이라 해가지고 한시를 공부하면은 제가 좀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 시안이 있는데 낭송은 보니까 각 연 뭐 아니면 각 핵마다 다 시안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해야 할. 그럼요, 당연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당연합니다.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네. 뭐 또 여기에서 또 제가 좀 하나 좀 느낀 거는 시인님께서 이거 몽돌인지 몽돌인지 발음이 약간 중간 발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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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는 어떻게 발음을 해야지 맞는 거죠? 아마 그 경음한 게 몽돌 이런 게 좀 강하게 느껴질 것 같고 몽돌 하면은 말 그대로 반질거리는 그런 몽돌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돌에 지금 돌에다 힘을 줘서 그렇죠. 돌이라고 해야 돌에 됩니다. 힘을 좀 빼셔야지 네. 몽돌. 네. 그 개념 자체를 이거를 돌로 해야 될 건가 똘로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게 이제 중간 발음이 나와서 어떨 때는 돌로도 하고 어떨 때는 똘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돌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다른 데 가서도 혹시 낭송을 하시게 되면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그 된다고 음악 봅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절대 음감이 없고 좀 그 초보자들이 보통 무조건 처음 시작하면은 A와 B 사이의 음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초보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인님의 이름을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네네. 이 몽돌이라는 시가 살짝 달라졌던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시인님이 중간에 퇴고하셨네? 더 잘 깎아진 몽돌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기 와서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퇴고는 퇴계인데요. 네. 지금은 워낙 어떤 그 인터넷? 인터넷이라든가 네네. SNS로의 어떤 그 소통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이 시를 2015년도에 몽돌을 써놓은 시인데 목포 그 모 문학회에서 글을 달라고 해서 네. 줄 때 그때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식구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을 이건 아니다 싶었고 퇴고를 했었거든요. 그때 원고를 볼 때는 퇴고가 덜 된 상태였는데 그게 벌써 한
15년이니까 벌써 한 10년? 네, 10년. 지난 시인데 그걸 발견하셨네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흔히 있어요. 있습니다. 아, 많아요. 예. 많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시님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분이 이 시가 좋아하고 옮길 때 이거를 잘못 또 옮겨져가지고 좀 살짝 달라진 시가 있어서 시님들이 맞아요. 좀 속상해하시고 또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저도 많이 겪습니다. 모에서 제 시를 프랭카드에게 걸어놓은 걸로 보내줬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원문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끝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시인께 이제 원문이 자꾸 다 바뀌고 달라지니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시인분은 연세도 많고 또 워낙이 한 3, 40년, 4, 50년이 전에 시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시인분도 자꾸 여기저기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시를 낼 때 살짝 태고하셨던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태고를 해야 되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언제적인 것인가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되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제 시인님이 태고했다는 거는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인님께서 그렇게 할 때도 맞아요. 있고 또 누군가가 옮겼을 때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볼 때 우리 잘못을 떠나서 우리 선생님이 그런 자료까지 추적해 내실 정도의 열정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수는 신곡 하나 발표할 때 최소 2년이 걸린다고 해요. 연주가는 클래식 한 곡 완성하는데 3에서 5년, 아니 평생 완성 못하는 곡도 있다고 합니다. 신앙송가 역시 시 한 편을 완성하려면 꽤 많은 시간, 몇 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좋은 작품 완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시의 제목이고 작품이 된다라고 하면서 즉석시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즉석시, 영감이 떠오를 때 써야 진짜 시가 나온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즉석시를 즉석에서 즉시 보내는 건 문학에 대한 애가 아니고 자아도취에 빠져 카타르시스를 혼자만 느끼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홍용수 시인처럼 깎고 다듬고 색칠하고 말리고 덧칠해야 잘 마모된 몽돌 하나 내 안에 키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가 봅니다. 예술의 끝은 없는 거겠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술의 끝을 보려면 그 대상에 완전 미쳐야 된다고요.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가 귀천을 쓰신 천상병 시인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건 예술가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인님, 즉석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금방 우리 정나래 선생님께서 미쳐야 된단 말을 제가 평생 살면서 어떤 그 모토로 글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근데 미쳐야 되는데 즉석시를 쓴다. 미치면 즉석시는 사실 쓰기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양미학에서 그림을 이렇게 품격을 매긴다 하면 좀 그렇고 품격을 얘기할 때 능묘신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능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정나래 선생님이 그림을 예를 들면 품격. 예,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참 잘 그렸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그리는데 너무 잘 그렸는데 뭐 옛날 설고 그림처럼 라고 하면은 능품이에요.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갔을 때 야, 그 누가 봐도 이 그림은 아무리 봐도 정나래 거다. 정나래 거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한 그 묘품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상의 경지를 올라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신, 신. 기신 진짜 신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신의 능묘 경지, 신. 예, 네, 그다음에 신의 경지 올라가면 바둑으로 치면 9급입니다. 네네네. 아, 예, 10급이라는 것은 신의 경지다 보니까 우리가 붙일 수 없죠, 인간에게는. 그래서 9품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를 일품이라고 합니다. 네. 일탈할 때 그 일자. 그러니까 능묘 신의 경지를 넘어서 가지고 보통 이제 불구상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도 구속됨 없이 툭툭툭 붙이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정날일 거다. 정말로 어떤 이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거. 경지 오른 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자신만의 툭 던지면 되는데 색깔. 즉석시를 그렇게 툭 던지면 구품의 경지를 넘어섰으면 가능합니다. 괜찮죠. 네. 가능합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현주 선생님께서 전혀 모르는 시를 장소에 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시를 갑자기 이간을 낭송?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구품의 경지에서 낭송을 하면 그 음악은 감동을 받아요. 즉석에서 근데 해도 제가 하면 그 감동 받겠습니까? 그래서 즉석시는 저는 시를 쓴 사람으로서 네, 참 아까 말씀대로 혼자만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이라고 할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금 좀 생각을 해볼 문제죠. 예. 네, 저도 한때는 제 신조가요 미쳐야 산다였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또 딱 글 적어놓잖아요. 그림 있고 보통, 그렇죠. 이미지 사진 옆에다 뭐 그렇게 미쳐야 산다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친다는 말을 참 좋아하고요. 그 미친 것에 대한 칼럼을 2번을 썼습니다. 네. 최근에도 하나 썼고요. 그 최근에 쓴 것은 그 호쿠사이라고 일본 에도 시대 때 그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분의 그림이 그 가나가와 파도라는 이제 좀 더 긴데 제목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불려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 그림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자꾸 한 곳에 정착민이라든가 정주민이 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네. 방랑하듯이 떠돌아다녀요. 그게 네. 아마 70번인가 90번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와, 인생 살면서 이사를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근데 그분의 글 중에 제일 마지막 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지금 서 있는 곳에 멈춰 있지 말라. 아, 네. 그 말은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돈키호테의 묘비명에 미쳐 살다가 정신 드니까 죽는데요. 정말 네. 어떤 일에 미쳐서 살다가 끝까지 미쳐 살다가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묘하게 그 묘비명이 나오는데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노벨 문학상도 물론 받았습니다만 그 극작가예요. 네. 그분이 90세 돌아가실 그 무렵에 했던 말이 영어가 있는데 제가 좀 영어로 해도 되나요? 네. 그 말은 여기 나오려고 해온 게 아니라 워낙 좋아했던 문구이기 때문에 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 말은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긴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요즘 우리 흔한 말로 너 그럴 줄 알았어. 미치다 그 보면 연세에도 그렇죠. 미치다 보면 그리고 미쳐야만이 또 그런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네. 미쳐야만이. 근데 그렇게 경계를 했다는 얘기죠. 자기 분야에 극작가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이 이렇게 참 떠오릅니다. 미친단 말을 되게 좋아하고 채복 화가도 주광화사. 맞습니다. 술에 미친 거죠. 누구나 미쳐야 예, 그렇습니다. 예. 나래 선생님은 혹시 뭐 미쳐보고 싶다, 미쳐야 산다 이렇게 느껴올 때가 있었어요? 글쎄 저는 진정한 예술가가 아닌가 봅니다. 미치고 싶지가 않았군요. 겸손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러고 싶습니다. 네, 겸손한 말씀이고 몽돌처럼 우리네 인생도 잘 마모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인내하고 노력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홍영수 시인의 몽돌, 신영기 낭송가의 목소리로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몽돌
홍영수. 햇살에 걸린 봄빛 파도로 돌무늬에 시간의 눈금을 새기면서 얼마나 구두의 길을 걸었기에 손금 지우진 어부처럼 지문마저 지워져 반질거릴까. 낮게 임하는 마음 얼마나 간절했으면 깻돌, 콩돌, 몽돌이 되어 알몸 맨살 버무리며 철썩이는 파도에 물무늬로 미끈거릴까. 평생 누워 참선하면서 바다 소리 공양에 귀 기울이며 얼마나 잘 익은 덕염을 했기에 수평선 넘어 태풍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무한고통의 탯줄을 끄는 저 작은 생명력, 그 앞에서 파도마저 참아 소리 죽여 왔다 갔다. 살아간다는 것은 잘 마모되어 간다는 것. 얼마나 더 마모되어야 내 안에 몽돌 하나 키울 수 있을까? 자, 정말 홍영수 시인의 몽돌이라는 시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해져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방금 들었던 몽돌을 낭송하신 신영기 낭송가님은 8학년이 넘은 시니어 낭송가이십니다. 네. 신영기 낭송가께서도 시를 쓰기 위해 많은 교육과 정보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시인님께서도 홍영수 시인님께서도 소문으로 시작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어디서 강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문학에 입문하거나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기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소사구청 시창작이라 원래 그 명칭이 문예창작입니다. 문예창작. 예. 그분들을 강의를 하면서 오후,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1시 반에서 3시까지입니다. 수요일 오후 1시. 예. 1시 반에서 3시까지인데 한 40분 정도는 시창작을 강의하고요. 네. 나머지 또한 거의 나머지는 무조건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 인문학 강의는 이제 말 그대로 인문학이죠. 다양한 분야의 거의 PPT를 활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한 20년 동안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수호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는 박수호 식창작 교실. 거기 이렇게 물론 회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참 재능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시청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매월 첫째 주 화요일입니다. 첫째 주 화요일에? 예. 매월 첫째 주 화요일 혹시라도 그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번? 저녁 7시. 박수호 시창작 교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바삐 사시는 분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혹시라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누군가 저한테라도 아니면 우리 선생님한테 연락 주신다면 또 네네네네. 함께 할 수도 있고 예.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이면 12번을 배울 수 있죠. 물론 그리고 그렇죠. 또 재능 기부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뭐야 계시다니. 이거 좀 거의 한 20년 다 됐습니다. 아, 예. 그럼 훌륭하시네요. 문학을 하실 분들은 거기를 찾아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참고로 거기 출신이라는 게 좀 그러네. 거기 동호인들이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좋은 곳에 등단해갖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해요. 예, 그럼 몇 년째 하신다 그랬죠? 박수호 거의 20년 다 창작 됐습니다. 교실. 예, 박수호 엄청 시창작 교실, 오래되네요. 시창작 교실. 근데 20년 동안 그러면은 재능 봉사로 하신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아,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훌륭하시네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에서 예. 그래서 그 훌륭한 스승 또는 짐 또는 형님 이런 분들 옆에서 배우셔서 또 시인님도 네. 또 그 소사노인복지관에서 수요일 날 예, 재능 봉사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손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장 근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장소는 이제 현재 두 곳. 네, 그러니까 시간과 요일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네. 예. 네. 박수호 시창작 교실은 시청 부천 시청 옆에 시청역 예, 바로 옆에 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첫째 주 화요일 날 합니다. 예, 7시. 7시 저녁 예. 7시에 하고 왜냐면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사복지관 내에서 하는 거는 수요일 날 오후 1시 그래서- 30분부터 3시까지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들한테 연락해도 되지만 만약에 저희가 연락이 잘 안 되더라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또 뭐 어떻게든 검색해서 저희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네네, 뭐 그러면 홍영소 다- 시인 네, 찾으면 나오죠. 거기에다 그 이메일도 나오고 하니까요. 네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음. 시인님께서는 시인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칼럼도 쓰시고 서평도 하시는데 시의 방향 또는 문학의 방향이라든가 문학인들의 자세 등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변방에 있는 아무 뭐 무명의 시인이 방향과 의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제 스스로 문학의 방향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학의 뭐랄까 제가 문학을 임하게 되고 문학을 하게 되고 지금도 ING 중인 이 과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리좀의 사유 그러니까 리좀은 프랑스 언어인데요 뿌리 식물 네. 이게 그 질 들레드가 써놓은 그 천의 고원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요 수목형이 있고 사유의 방식에 꼭 사유의 방식뿐 아니라 수목형이 있고 뿌리 질구의 형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수목형은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하나의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은 모든 가지는 원나무 가지 줄기에서 뻗어나가잖아요. 네. 그걸 거기서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네. 근데 우리 선생님 고향이 혹시 시골이셨으면은 고구마라든가 감자 아세요? 그 시골 아니어도 고구마 감자 아 그래, 아니, 너무 좋아하죠. 혹시라도 캐보셨냐고? 네, 캐봤습니다. 아, 예, 그냥 캐보면 쭉 잡아다니면 여러 갈래가 있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수목형하고는 다르듯이 그 뿌리 식물은 어떻게 되냐면 땅 속에서 계속 뻗어 나갑니다. 네. 그것을 영토화라고 그러는데 네. 그 영토화에서 다시 재영토화, 또다시 분기하고 또다시 분기하고 탈영토화에서 재영토화에 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문학을 하게 되고 그 말은 곧 제가 문학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 인접 학문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미술, 음악, 뭐 건축, 뭐 동양 뭐 사상 철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서양 철학은 제가 약합니다만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융합시키고 통섭시키는 융복합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지금 여러분도 혹시 미술관에 한 번씩 가시면 알겠지만은 컨버전스라고 해갖고요 모네의 어떤 그림을 한번 보여준 게 아니라 그것을 영상으로 띄워갖고 실질적으로
우산을 쓰고 있으면 그 우산을 비가 맞는 것처럼 네. 컨버전 해줍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쉬운 말로 미디어 아트. 그렇죠. 미디어 아트인데 하여튼 통속죠. 그러니까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게 경계 짓기인데 일종의 그래서 리점적 사유로 어떤 학문이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뭐 고언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방식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안준이 우리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미칠 정도가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고 책을 보고 완전히 거기에 묻혀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광불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으면은 어느 급수에 미치지 못하는. 아까 그 초사 김정인 선생님처럼 만약에 일탈의 경지에 올라서려면은 미치지 않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런 자세와 생각으로 시를 또는 글을 쓰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네. 이제 그렇지만 선생님의 이제도 이제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그래도 문학을 하고 문학적인 뭔가를 작품을 만든다면 이런 이 정도의 방향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문학의 방향. 하여튼 저는 일단은 기본이? 체험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체험. 예, 그래서 왜냐하면 체험적인 요소에서 나온 글이 독자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사실 체험적이지 않고 관념적으로 쓰면요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산수화도 옛날에 그 겸재 정성 같은 경우 진경산수화 보면은 진짜 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가오는데, 근데 관념산수화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체험. 그 말은 곧 많은 경험을 하라. 네.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죠? 이사를 몇 번씩 가야 된다고 그랬죠? 호쿠사이가 그랬다는데 네. 이게 정신적인 이사는 수천 번이나 다녀야죠. 정신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한 내가 사는 실제 생활은 이사를 못 가더라도 마음만큼은 유목민이 되라. 그러니까 노마드가 되라. 그러니까 정착민이 되지 말고 우리 선생님처럼 부천서만 사시지 말고 노원에서만 사시지 말고 정신만큼은 유목민처럼 노마드적인 삶을 살아.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아는 시인분도 이제 그 소재나 주제를 찾게 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여행을 다니시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이렇게 딱 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우리 나래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가끔 봤거든요. 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요. 지금도 늘 떠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또 같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제가 지방에서 남편분이 굉장히 함께 협조를 굉장히 잘해주시는. 네, 네. 감사하게. 만약에 나를 놔두고 남편분은 그렇게 혼자만 돌아다닌다 그러면 저는 엄청 좀 이렇게 책임감 없어 보이고 속상해하고 그거를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해를 할지 이것도 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가라고 경지를 합니다. 넘어섰겠죠. 네, 가라고 이제는? 합니다. 아. 한 달 갔다 와라. 그만큼 또 결과나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그건 이상 아니에요. 네. 네. 올해부터는 제5회 유문창 신앙송대회 본선에서 낭송가가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게 되면 시인도 함께 상장과 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시인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예, 진즉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부천에 연고가 있거나 현재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좋은 작품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시인님, 올해 저희가 제5회 유문창 전국 신앙송 대회가 6월에 예선을 거쳐 본선은 9월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3, 4월에 부천 문인들의 시를 접수받아 이 중 50편을 선정하여 6월에 신앙송 대회 공고할 때 첨부 파일로 올려지게 됩니다. 네네. 시인님의 시 역시 기대가 됩니다. 저도 많이 준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계시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새로운 걸 느낀 점은 이렇게 예술은 창작이 항상 그 새로움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새로움은 기존의 틀을 깨지 않고서는 새로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하는 거 맨 거기서 배워갖고 그 틀 안에 있으면 그건 아류거든요. 네. 이게 이류밖에 아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은 또 거기에 상금까지 주신다고. 아 정말 기발한 맞아요. 발상입니다. 맞아요. 어떤 그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굉장히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예술 세계 그런 쪽으로 창작 이것도 창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시인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유문창 홍보부장님으로 모시고 저는 어디서든지 항상 이렇게 메인스트림은 되질 못하고요. 네. 항상 아웃사이더에 존재하는 존재이니까 항상 간접적인 뭐 홍보라 할까 내지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발을 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시인님의 시 2편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에서 낭송해서 방송으로 나갑니다. 마지막 한 편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아 예.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아 예. 그 시를 네,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것은 2년 전인가요? 추석 연휴 때 참 아픈 사연인데요. 추석 연휴 때 목포에 사는 고등학교 친구가 제가 나이도 똑같고 생일도 같은 날이에요. 네. 이 친구가 같이 자취하면서 너무나 뭐 친했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머님 9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보면 이제 99빗길이라는 게 이제 90세 넘은 할머니라는 걸 이제 아셨을 네. 거예요. 그녀니까. 근데 이분이 그 코로나 시대 때. 그렇죠. 코로나 때 옮길까봐 요양병원에 일시 모셨어요. 일시. 일시 모셔놓고 요양병원은 그나마 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목포에서 거의 다 살아요, 자식들이. 그래서 일단 그러면 어머니 걸리면 연세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요양병에 계셔야 했는데 어머님은 그것을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뭐랄까 오해하셨구나. 오해하신 거지. 그래갖고 계시는데 추석이니까 모셔왔어요. 그러면 시골 그 목포에서 좀 떨어진 시골인데 거기에 집에 잠깐 모셔놓고 추석만 지내려고. 네. 이제 제 친구가 차를 가지고 어머니 목포로 갑시다 하고 문을 열는데 반응이 없어. 그 어머니 왜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 아이고. 어떻게? 뭐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왜 어떻게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파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친구가 코로나 아무리 와도 걸린- 네. 순간 혹시라도 뭐 약병이 있나 봐도 약병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결론을 의사들도 오고 했는데 병원 한번 간 역사가 없으니까 그 사망 진단서 뜨기가 그렇게 힘들더구만. 네. 약병도 없고 자살했다는 뭣도 없고. 지병도 없는데. 예, 그렇게 해서 병원에 나는 돌아가셨으니까. 있는데 친구가 신고해갖고 왔다는데 어머니가 스스로 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판단이 결론을 내렸군요. 그것을 보고 올라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실 쓴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메모를 떠올려가지고 쓴 게 이 시인데요. 아, 너무 슬픕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1, 2, 3, 4, 5, 6, 7, 8 8행. 팔행의 생의 아편으로 이어갈 끈을 놓아버렸다는 것을 이게 생의 아편이니까 나머지 여생인데 그 끈을 놓아버렸으면은 스스로 놓은 거니까. 그렇죠.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어머니한테 너무 한갓돼서 그냥 놓쳤다고 할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놓아버렸다가 좋은 것 같아요. 예, 놓아버렸다가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정말 혼자일 때는 아무것도 정말 혼자였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많은 6남매인가요? 7남매 자식들 깨물어 아픈 손가락들은. 손가락들은
여기서 손가락들은 이제 자식의 어떤 그 상징이거든요. 몰랐을 것이다. 제가 쓰면서도 눈물을 줬어요. 네. 그게 너무나 잘 아신 그 친구 어머니고 그 누나들도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저는 이 부분이 예, 예.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떠나기 전에는 혼자였던 예, 그녀가 떠난 뒤에는 누군가의 전부였다는 것을. 그거죠. 저 그게-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요? 나래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네. 현주 쌤도 한번 하세요. 그럼 저도 같이 마음이 같았군요. 물론 깨물어 네네. 아픈 손가락들은 물좀 네. 마시겠습니다. 몰랐을 것이다. 네네. 네. 이것도 물론 네. 이제 반송의 느낌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기가 떠나기 되게 전에 혼자였던 그녀가 떠난 뒤에는 누군가의 전부였다는 거. 이거가 저는 더 맞아요. 마음을 좀 깊게 어머니가- 반성하게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항상 시골에 혼자 계셨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근데 혼자였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때 이제 뭐 6, 7남매, 6남매가 그냥 그런 것이 참 그러니까요. 가슴 아팠죠. 생애 아편으로 이어갈 끈을 놓았다는 거는 코로나도 오고 세상도 참 험했다라고 그 어머니는요. 보여지잖아요. 또 보낼까 봐. 자식들을 위해 네, 그것도 되게 있지만 엄청 큰 또 상처. 어찌 보면 상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속에는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100%죠. 네, 그럼요. 그쵸? 100%죠. 그래. 예, 네. 예. 그게 어찌 보면은 더 물론 이제 속상하고 약간의 오해도 있겠지만 그게 네. 더 내가 그럼 빨리 내가 좀 결정을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제가 써는 부분이 그거예요. 네. 칠행. 네. 그 생애아편 위에 헐거운 짐, 그게 연세드렸으니까 굉장히 가벼운 그렇죠. 몸인데 네, 무거운 네, 짐이 맞아요. 짐이 될까? 될까 그게 걱정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거 이제 볼 때 예. 본인이 그냥 했던 것보다는 자식 뭐 이런 가지 부모는 자식을 위함이 가장 커요. 맞아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여자는 이게 어머니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천상 어머니로 태어난 것 같다는 그런 말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어머님의 그 사랑이라는 게 네. 예. 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쵸? 모르죠. 예. 그 아, 어머니 모르죠.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네. 정말 정말. 근데 알 때가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시고 그때 나면 이제 그게 여기에 있어요. 그녀가 켜놓은 촛불에는 빛이 있었으나 꺼진 뒤에 촛농 속에가 그녀가 있는 네.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네. 이때 당시 뭐 이제 촛불을 안 거야. 켰겠습니까마는 네. 이게 촛불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네. 저도 두고 마음이 아파요. 제 마지막에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현주 쌤 네, 어머님도 코로나 때 돌아가셨죠. 그렇죠.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어머님이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심정을 좀 잘 알죠. 네. 우리 그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라고 시가 좀 궁금해질 거예요. 그래서 검색도 하실 겁니다만 저희가 방송 끝나면 마지막에 이제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를 녹음 또 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 쓰면서 어머님이 생각났었어요. 네. 어머님이 요양병원을 모시고 갈 때 네. 뒤에 의자에 이제 좀 피곤하면 들어 누워 계시라니까 누워 계시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어머님께서 어머님이 제가 요양병원을 모시고 가는데 가는 네. 동안에 네. 어떻게 벌써 뭐였을까요? 마음이 아파요. 뭐였을까요? 눈물 한마는 이 세상을 부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정말 그 노래를 불러 끝까지 부르셨어요. 운전은 제대로 하셨어요? 힘들었죠. 네. 정신이 그런데 그럴 때 이 자식들은 동조하기보다는 반대로 있잖아. 야단을 치죠. 지금 그런 노래가 나와? 이렇게 반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많이 아프시고 그런다기보다는 자식들이라든가 며느리라든가 전부 다 직장생활을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불 켜고 이런 게 위험하실까봐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또 사실은 연세도 그래서 있으셨지만 모시는 분들이 네.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시게 됐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주변에서 맞습니다. 하는 얘기가 지금 그게 불효가 아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네, 홍영수 시인의 시 덕분에
부천에 활동하고 있는 낭송가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듯 가슴에 품고 언제든 꺼내어 함께 웃고 울며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답니다. 부천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을 넘어 세계 모든 사람들 입에서 불려지고 가슴으로 품어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날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시 한 편이면 슬픔도 꽃이 되듯이 저희들 마음에도 행복의 꽃이 피었습니다. 시인님, 네. 오늘 방송하면서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또는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셔도 되고요. 먼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락해서 방송까지 생애 처음으로 방송해 봅니다. 네. 덕분에 많은 경험도 해보고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참 그러네요. 이렇게 저는 시를 쓴 사람이지만은 지금 좀 시대도 많이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인데 시인은 사실 그 잠수함의 토끼에 비유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한 잠수함이 배가 가라앉으면 뭐 이런 게 발달돼 있으니까 금방 아는데 옛날 잠수함은 토끼를 여기다 실어요. 그러면 네. 토끼가 잠수함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때 토끼가 숨을 멈출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을 잠수함의 토끼에 비유한 이유가 시인은 꼭 시대를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곧 지금 시들에서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낀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시대를 아파하는 시인이 되자. 제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7월 29일 날 그 이태원 참사 그분들 그렇죠. 유족의 시를 써가지고 별이 지다를 제가 거기서 아. 시청 앞 광장에서 낭독을 했어요. 아. 그분들이 오락 좀 해달라고 해서. 아, 그래서 지금 시국도 그러는데 시인은 시인이 할 의무가 있고 낭송가는 낭송가 할 그렇죠. 의무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은 시대를 아파하자. 예,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고 또 우리 두 분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유,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냥 문학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냥 즐겁기 때문에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이현주 선생님은 이렇게 유문창 신앙송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많은 걸 느낀 게 아까 벌써 두 번 느끼는 게 그렇게 새롭다는 거 항상 네. 재창조한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 우물 안에 개어 있으면 더 이상의 큰 바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굉장히 높게 네.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시집을 꼭 보겠습니다. 동시집. 동시지. 예. 네. 네. 우리 나래세대문 오늘은 제 홍영수 시인님 모시고 또 색다른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시가 시 두 편을 오늘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수강생 중에 유문창 신앙송대에 나가기 위해서 홍영수 시인의 사랑하는 이여를 낭송을 했고 제가 지도도 하고 해서 뭐 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 외에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이런 사랑시를 쓰시는 시인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두 편의 몽돌과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두 편의 시를 통해서 굉장히 깊은 사유를 하시고 계신 시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의 제 시의 방향은 기후 환경입니다. 예, 그런 쪽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느 그 지리산 화동하면은 김용택 시인, 그다음에 공주 쪽 하면 나태주 시인, 예. 그다음에 또 고창 하면은 서정주 시인, 그다음에 또 저기 구례 그쪽에 송수건 시인. 뭐 제가 지역 굉장히 하면은 좋아하는 뭐 시입니다, 강원도, 그다음에 홍성, 뭐 한용운 시 뭐 등등등 많아요. 그렇죠. 부천. 사실은 물론 부천 내에서는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또 낭송가들 입에서도 부천하 딱 떠올리면 홍영수 시인 이렇게 네. 떠올렸음. 그리고 또는 홍영수 시인님도 물론 이렇게 딱 떠올렸지만 또 누군가가 이렇게 부천을 대표하는 그런 또 시인이 나오기를 제가 굉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님의 시를 보면 볼수록 부천하면 홍영수 시인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시겠죠? 자,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더 좋은 시를 또 많이 써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부천시립 하늘빛 도서관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 3월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 즐겁게 했습니다. 이걸로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3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이야기, 글 읽는 마을에서는 어린이 동시낭송 대회와 감성시로 유명한 윤보영 시인을 모시고 다양한 정보와 즐거운 이야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인님 그리고 나래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유남숙 낭송가의 음성으로 홍영수 시인의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들으면서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이야기, 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의 시 읽는 마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홍영수.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부르튼 피부에 대들보를 안고 누웠다가 99빗길을 돌아 검은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의 관심과 눈길 없이 이승의 삶을 해체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오두막 같은 한 여인이 그녀였다는 것을, 늙음악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이목구비를 지우고 헐거운 짐이 무거운 짐이 될까 걱정하다가 생의 아편으로 이어갈 끈을 놓아버렸다는 것을, 백인 및 적시는 몇 방울의 고독을 삼키면서 살인문 여는 소리는 차마 닫지 못하고 검은 천사에 둘러싸인 주공이 그녀였다는 것을, 이젠 휑한 방 안의 공기마저 납작 엎드린 곳에 그동안 방치된 자투리의 삶이 압류된 채 당운 입에 못다한 말들이 시체처럼 붙어있는 초점 잃은 눈동자의 여체가 그녀였다는 것을, 그녀가 켜놓은 촛불에는 빛이 있었으나 꺼진 뒤의 촛농 속에는 그녀가 있었다는 것을, 떠나기 전에는 혼자였던 그녀가 떠난 뒤에는 누군가의 전부였다는 것을, 깨물어 아픈 손가락들은 몰랐을 것이다.